자, 직장인이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 되려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겠죠. 자, 알아야 돈이 되는 연말정산의 주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우 박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시간이 어느덧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가 코로나19로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새해 공제 혜택이 확대됐다라는 점은 반가운 것 같은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신용카드 공제가 대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을 13월의 보너스라고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13월에 보너스 대신 13월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연말 정산이라는 게 지난 1년간 있었던 그러니까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각 기업체가 근로소득세를 일정 부분을 먼저 떼서 그것을 국세청에 납부를 해둡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내야 될 금액보다도 더 많으면 돌려받고 네. 또 덜 냈다면 더 많이 내는데 그 과정에서 공제 제도가 있어서 예. 두 가지 공제가 있죠.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예. 공제를 받게 되면 또 일반 사람들보다 자기 세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예. 13월에 보너스냐 폭탄이냐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행정 절차는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한참 남았어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중요하냐? 그러네요.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달과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지만 그 연말 정산이 되는 그 과세의 기준은 2020년도 귀속소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있었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크리스마스 주말을 빼면 28, 29, 30, 31 나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 나흘 동안에 내년 초에 있을 이 연말 정산에 대비해서 덜 쓴 게 있다면 좀 더 많이 써서 맞추고 또 공제와 그 세액 공제, 소득 공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신용카드 말씀을 주시는데 예.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올해 최고 33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신용카드로 썼느냐, 직불카드로 썼느냐, 또는 그 카드를 미술관에서 썼느냐, 전통시장에서 썼느냐 저렇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동안의 실적에 맞춰서 쓸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대목이 중요한 게 본인 소득에서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소득의 25%가 넘지 않는다면 저게 필요가 없어요. 예. 25%안 되는 분들은 추가로 한 푼도 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중요한 사람은 자기가 쓴 신용카드액이 약 한 4% 정도가 됐는데 예. 앞으로 나흘 동안이면 25%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아예 소득액이 적은 분들, 예.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이나 급여가 없는 분들은 네. 카드 아무리 써도 한 푼도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무작정 많이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카드를 나흘 작전으로 돈을 써야 되겠다.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현명하지 못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꼼꼼하신 분들은 저런 거 다 퍼센트 따져가면서 연말에 다 이렇게 소득을 조절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소비를?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점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우선 첫 번째 이제 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그 내역과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하나 올해 크게 달라진 대목이 이 연금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주택은 예. 퇴직한 이후에
나중에 천천히 돈을 돌려받는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개인연금인데요. 이 경우에 작년까지는 700만 원에 대해서 최고 한 15% 정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9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900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이 감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행에 내놓은 연금 저축 액수는 커지고요. 이런 거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예. 이 대목 꼭 챙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는 출산하는 그 산모들이나 출산 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네. 애를 조금이라도 더 낳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다가 출산하는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을 작년이나 재작년 제도를 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실수든 아니면 악이든. 예. 그러나 법은 실수든 악이든 세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았다든지 세금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40%까지 부당공제 가산액이 날아갑니다. 아우, 예. 그래서 잘못 기재를 하면 40%까지 벌금 폭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예, 예를 들면 맞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또는 자녀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부모가 만약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신청을 하면 나중에 40% 폭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또 동시에 자녀를 남편도 공제받고 부인도 공제받은 부부가 맞벌이 부부일 때 예.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세세하게 따질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게끔 네. 챗봇 서비스가 있어서 자기가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을 쭉 넣으면 앞으로 더 얼마 써야 되는지 얼마 감면받아야 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예. 앞으로 나을 남은 동안 잘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연말정산 특징을 보면요. 그 은행 거래할 때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라고 용어도 바뀌었더라고요. 예.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되게 할 수 있게 간단하게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걸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다기보다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뀐 그런 형태고. 공동인증서 중에 하나로 바뀐 거죠. 예. 예. 아니, 공동인증서라는 게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각 민간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인증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자, 종래에까지는 반드시 금융결제원이 만든 공인인증서, 이게 지금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건데 예. 이 대목을 지난해까지는 의무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드는 공동인증서 써도 되고 예. 그러니까 종래대로 해도 되고 그것이 본인이 싫다면 각 개별 업체나 은행들이 만든 민간인증서 써도 되고 특히 이 민간인증서들은 이 모바일 상으로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이번에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 되게 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현재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네.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간인증서 자체가 모바일에서 작동을 합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서 모바일 쪽으로 그 인증서를 다운로드를 무선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내서 받아서 거기 사용 지시대로 들어가면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재난지원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올해 5월에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로 뭐 효과가 있었다, 체감하는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좀 언급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KDI에서 이번에 연구를 제대로 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 개선에 기여했다라는 결과를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매우 유용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봅니다. KDI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영향력이 높은 곳이죠. 자,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 재난 상황을 빨리 끝내고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많은 연구도 없고 해보지 않은,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두고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KDI 보고서를 보면 KDI의 보고서가 맞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하는 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KDI가 지난 5월 달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5월 초부터 제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부가 나간 재난지원금이 11조, 그 플러스 지방자치단체가 4조 정도 들어서 5월 달에만 15조가 나갔는데요. 15조 나갔는데 카드 증가액은 얼마였느냐? 4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요. 예, 혹시 앵커님 다 안 쓰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다 썼죠. 다 썼죠. 안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그런데 11조가 어디 갔느냐? 지금 KDI 통계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본인들이 자기가 벌어서 소득으로 또는 자기가 집에 미리 마련한 돈으로 평소에 썼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재난지원금이 오니까 재난지원금으로 15조는 다 썼는데 그중에 원래 돈으로 쓸 금액 11조가 예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KDI의 보고서의 첫 번째 시사점은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무턱대고 일방으로 그냥 주면 그 돈이 소비로 다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카드를 통해서 무려 15조를 줬는데 그때 소비 증가 효과는 4조밖에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금이나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 두 번째 시사점은 저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15조를 줘 보니까 어떤 업종이 혜택을 받았느냐를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현재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대면 서비스업이나 그렇죠. 음식점이라든지 대면 서비스라는 게 얼굴을 보면서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 미장원, 그렇죠. 이발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쪽이 가장 타격이 받았는데 정작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줬지만 그 돈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내구재 쪽으로 가더라. 내구재라는 게 오래 쓸 수 있는 TV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데 좋은 화면을 구입했다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저게 다 소비로는 활용이 됐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음식점 또는 미장원 이런 쪽은 의외로 돈이 안 갔다 하는 이게 KDI 연구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좀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 업종에 그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KDI는 바로 이 보고서에서 그렇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재난지원금을 광범위하게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주는 것이 좋으냐, 특정 업체, 피해받은 업체로 선별해 주는 것이 좋으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KDI 보고서는 적어도 이런 최근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줄 때는 타겟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받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정책 건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준 이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여유가 없는 사람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생겼을 때 부자들은 돈이 좀 생겨도 돈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돈이 많았으니까.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좀 생기면 아주 많이 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점. 그러니까 피해가 큰 사람, 또 한계 성향이 높은 서민들 이런 사람에게 돈을 더 집중적으로 줘야 된다. 이것이 KDI의 권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이런 결과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박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초 정도 또 설날 정도는 전에 줬으면 하는 게 생각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KDI의 어떤 정책 연구 보고서를 놓고 볼 때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진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쪽, 또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쪽에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좀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은 적게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면도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왜 1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 특히 1차 때 전 국민을 주게 됐냐면요. 네. 그 당시에는 누가 피해를 받았는지 이런 기준이 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주는 것도 정책 효과를 내는데 한 방법이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준 재난지원금 방식이 꼭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정부의 어떤 이 집단 이 행동을 또 문을 못 열게 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 예. 이런 데를 지금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사람이 받는 피해를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는 네. 이런 방식의 맞춤형 지원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